예, 그 포뮬러 부분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포뮬러 부문에 출전하는 팀 몇 팀이나 되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는데. 그럼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 팀? 처음 나오는 어디세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어느 학교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요? 아,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참가팀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다음 좀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경기 진행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규정에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항상 게시판에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요거는 뭐 포뮬러나 바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회 장소에 오셔가지고 안전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그 바도 마찬가지겠지만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통과하는 팀이 10%도 안 됩니다. 그 참가팀 중에. 그래서 항상 문제들이 생겨서 그 현장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대회 진행하면서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좀 중점적으로 그 규정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일차는 그 안전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2일차는 포뮬러는 동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일차에 그 내구 레이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1일차에 그 안전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차량 검사, 그 다음 제동 및 소음 검사, 틸팅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사,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2일차에 진행되는 동적평가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가장 그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차량 검사는 그 규정에서 정한 그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하느냐 여기에 대한 차량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드라이브 탈출 시간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차량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스티커 하나를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료됐을 경우에 이제 동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동 및 소음 검사는 그 차량의 이제 제동 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제동 테스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제동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이 제동이 되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동 시 그 모든 바퀴, 네 바퀴겠죠. 네 바퀴가 잠김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셜 4명이 각 바퀴를 확인해서 이 차량의 이제 잠김 상태, 다음으로 그 시간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페일 패스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동 시 차량이 5도 이상 스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제동 이상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동 테스트지만 그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차량의 그립력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스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참가에 의의를 두시는 팀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만드는 데만 급급하셔서 세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장소에서 최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원들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차량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다면 그 제동 테스트는 크게 문제가 없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음 테스트는 배기구에서 45도 각도로 1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별 규정 RPM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dB 이하가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스티커가 이제 발부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틸팅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60도로 기울이고요, 45도로 기울이게 되는데 차량을 옆으로 이제 45도 기울여서 연료 및 오일류의 유출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냉각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오일류나 연료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5G에 이제 해당하는 60도까지 일단 차를 기울입니다. 기울여서 이 차가 이제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큰 드라이버가 탑승을 하게 되고요. 위쪽 바퀴, 그러니까 45도 기울였을 때 그 위쪽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닥판에서 떨어지게 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 스티커 3개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안전검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빨리 통과하게 되면 뭐 혜택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코스를 오픈을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그 주행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일단 그 스티커 발부 전에는 그 소음이나 제동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시동 작업도 못하기 때문에 그 차량 고생해서 만들어 와서 이 안전검사 통과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차량 제작해 주시고요. 차량 검사에서 먼저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차량 기술 규정집 페이지 40에서 41페이지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페일로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그 심사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다 일일이 검사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이제 검사하면 1차 검사 때 차량 검사 거의 한 6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꼼꼼하게 여러분들 차를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차량 제작하시면서 한번 예행 연습 해보시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로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차량은 일단 규정에서 언급한 게 휠베이스는 1500, 그다음 최대 전장이 3000 이하, 전폭이 1600 이하, 그다음에 최대 전고가 1250 이하, 최저 지상고가 3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량의 그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최저 지상고는 휠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돌출 부위가 최저 지상고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켓의 체인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최저 지상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가 30mm 이상이 될 수 있게 운전자 탑승 후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중 일단 노면과 접촉되는 부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코스에서 제외돼서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 최저 지상고에 대한 부분, 특히 서스펜션 세팅이 잘못돼서 코너를 돌면서 그 사이드 팟이 이제 바닥에 닿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은 윤거가 이제 넓은 윤거의 75% 이상이 돼야 되고요. 휠은 200mm, 직경 2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 8인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두 가지 타이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슬릭 타이어나 레인 타이어 혹은 일반 레디얼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트레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돼서 나올 때 그 트레드 자체를 가지고 계시고 개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팀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슬릭 타이어에 휠을 이제 장착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휠 세트가 한 세트밖에 없어서 레인 타이어는 있는데 그 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들어온 질문인데 일단 슬릭 타이어만 사용할 수도 있고 비가 올 경우에 레인 타이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일단 타이어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뭐 상황이 돼서 뭐 옆에서 검차할 때 다른 팀에서 빌려온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전부 다 저희가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이제 경기 중에 레인 타이어로 바꾸십시오라는 공지가 나간 상황에서 슬릭 타이어로는 대회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본인들이 이제 감수를 해서 레인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팀들이 그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팀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상에서 50mm 이상 작동을 해야 됩니다. 상하 25mm씩 작동을 해야 되고요. 운전사 탑승 후에 작동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벨크랭크를 가지고 인버트 타입으로 이제 서스펜션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4바퀴 모두 이제 작용하는 현가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작동 범위 내에 간섭되는 부위, 일반적으로 이제 접촉하는 부위들이 발생을 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간섭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가장치 고정부는 외부로 노출 또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제 검찰을 받을 때 이제 커버를 쉽게 카우를 벗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조향장치의 경우에는 조향 제한장치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조향 제한장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티어링 이제
암 쪽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턱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을 때 그 좌측 부분이 짧아지겠죠, 그죠? 짧아졌을 때 그 타이어의 그 노면에서의 어떤 충돌이나 아니면 차량과 접촉에 의해서 타이어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 이 조향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한 제한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턱을 만들어서 이 피니언 하우징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렉 하우징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향 휠은 이제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고 폐곡선, 그러니까 지금 우측 그림처럼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 폐곡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허용이 되니까 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비는 최소 1.5대 1 이하로, 그러니까 뭐 3대 1 일반 승용차 핸들을 장착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 대회에서 그 동적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1.5대 1로 제한을 하고요. 조향 휠 유격은 7도 이하로 저희가 규정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제동 장치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독립 유압 회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 실린더 두 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작동 불능 시 최소한 두 개의 바퀴는 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앞뒤로 제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차가 스핀할 수 있으니까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LSD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라이브 X 타입을 사용할 때는 구동축에 한 개의 제동 장치, 캘리퍼의 개수가 하나만 달아도 됩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네 바퀴의 캘리퍼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동등은 전원 오프 상태에서도 작동이 돼야 되고,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라는 것은 지금 아래쪽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림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토글 스위치를 하나 다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브레이크 쪽에 유압이 형성되지 않을 때 그 트래블, 그러니까 그 제동 그 페달에 이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동장치, 미작동 감지장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제동장치가 이상이 생겼을 때 차량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차량 검사 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동등 스위치 작동 여부 및 오작동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페달에 유격이 발생을 해서 차량이 주행 중인데 뒤에 제동등이 계속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혼자 주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레그레이스에는 여러 차량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중간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측면 충돌 보호 구조인데, 지금 규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부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재, 그 다음에 대각선 부재,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가장 윗부분이 300에서 350mm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차량을 제작 후 바닥에 내렸을 때 지상에서부터의 높이가 300에서 350mm 사이에 상부 부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재는 측면 충돌 보호 구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세 가지 부재는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정 발표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차량 제작이 겨울방학부터 진행됐던 팀들은 작년 규정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트러스형 구조를 했을 때 이 연결점에서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 판정을 하는데, 지금 먼저 차량이 제작되어 있는 팀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5년도만, 그러니까 내년은 일단 이 규정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2015년도 참가 차량은 보강했을 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형태의 보강재를 이제 용접을 하시고요. 재질은 철제로 하시고 두께는 1.5mm 이상으로, 그다음 두 모서리의 길이 각각, 그러니까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가 150mm 이상이 되도록 용접을 해서 왔을 경우에는 이 부적합한 부분이 이제 보강을 해서 안전을 이제 확보를 했다고 보고 올해는 참가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판재 중간에 이제 뭐 경량화를 위해서 구멍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형태의 보강재를 확보를 하신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크게 변형 없이 참가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보호 구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크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방 충돌 보호 구조
뒷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벌크 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구조로 프레임에 확실히 이제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벌크 헤드는. 그다음 벌크 헤드를 기준으로 모든 부품들이 주 구조물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발 뒤꿈치가 이제 내부에 위치를 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벌크 헤드 앞쪽으로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 충격 완화 장치는 벌크 헤드 앞쪽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형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충격 완화 장치는 1.5T 이상의 철제판이나 아니면 4T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상을 만들어 달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석이나 실험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300kg 보스의 차량이 7m/s의 속도로 충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감속이 초당 20G 이하, 최대 감속이 초당 40G 이하로 이제 감속을 한다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에너지 흡수량이 7,350줄 이상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에너지 흡수량은 올 규정에 이제 새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엔진 규정은 그 공통사항은 일단 모든 흡입구는 하나의 흡입구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산 비개조 엔진을 제외하고는 그 스로틀 바디는 하나만 허용을 합니다. 그럼 국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2기통 엔진이다. 그러면 2개의 스로틀 바디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 분류별로 이제 흡기 제한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00cc 기준으로 했을 때 300cc 미만, 그 다음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비개조일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개조가 됐을 경우에는 23파이의 흡기 제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 위치는 스로틀 바디 이후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로틀 바디 앞에 흡기 제한 장치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300cc 초과는 모든 부분 똑같고요. 이제 흡기 제한 장치의 최소 직경이 20mm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개조 엔진이라는 것은 순정 엔진 그대로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CU 안에 새로운 매핑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파워밴더와 같이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달았을 경우에는 개조 차량으로 인지를 하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흡기 제한 장치는 그 지금 보면 스로틀 바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랫부분에 이제 직경이 좁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흡기 제한 장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로틀 바디를 거치고 난 다음에 흡기 제한 장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는 지금 이제 보호판과 보호망이 있는데 구동 방식 보호판은 2mm 두께의 철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인 또는 벨트를 사용할 경우에 폭이 3배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고 최소 8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의 폭이 한 10mm다. 그러면 자기들 3배 하면 이제 30mm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80mm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보호망은 푸시바 의무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이 무동력으로 이동할 경우에 차량을 사람이 손으로 미는 게 아니고 이 푸시바를 가지고 밀 경우에 미는 것이 이제 의무 사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체인 커버를 이제 보호망을 옆부분에서 하는 보호망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배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의 방향인데 지금 그 배기구가 보통 보면 이제 뒤쪽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운전석 옆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나 이제 바닥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배기 파이프는 운전석 통과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배기 구멍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600mm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다음 뒤축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 방향으로 450mm 이내가 들어올 수 있게 위치해 주시고요. 소음 측정을 위해서 배기구 끝이 방향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고 이 끝부분이 예를 들어서 45도로 나오는데 그 45도에 이제 뒷바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뒷바퀴를 탈거 후에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 롤 후프, 여기 있는 메인 롤 후프 앞쪽으로 위치한 배기 장치가 차량이나 사람이나 차량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옆방향을 이렇게 뚫고 독립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돌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 좀 해주시고요. 소음 측정은 그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리어 휠이라고 보시면 배기관에서 45도 기준으로 1m 떨어져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배기관 높이에서 직선으로
이제 같은 높이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별 기준이 있는데 그 테스트 회전수가 그 여기 계산식에 의해서 RPM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집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GT250은 9500rpm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GT650은 7500rpm, 그다음 VZF250은 7500rpm, 그다음 CBR600은 1500rpm, CBR250은 13500rpm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dB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료장치는 앞에서 틸팅 테스트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5도 기울였을 때 연료 누출이 없어야 되고요. 125cc 차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25cc 차량은 기화기를 이제 연료 누출을 없게 만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호수 같은 걸 연결시켜서 그 캐치 탱크 쪽으로 이제 모으는 경우는 125cc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 탱크 위치는 배기 장치에서 최소 30cm 이상 떨어져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연료 라인이 내화성이 없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투명 실리콘 호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가솔린에 의해서 경화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금지되고요. 그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연료 호스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결 장치에서 올해 새롭게 들어간 내용인데 이제 피스류 사용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카울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쪽 바닥을 피스류를 사용해서 피스 아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사산이나 이런 그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풀림 방지 장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향이나 제동 장치, 안전벨트, 동력계통, 서스펜션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철사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놓았죠, 그죠? 그 볼트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서 이렇게 안전, 세이프티 장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뭐 이걸 참고로 보시라고 해놨는데 트위스트 플라이어라고 해서 세이프티 와이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공구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차량 제작 시 주의사항은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것들 좀 언급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현가장치 작동 확인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조향장치 유격, 그 유니버셜 조인트라든가 아니면 기어의 백래시 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실 때 그 유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고속에서 차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7도라는 그 제한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저지 상고, 벨크랭크나 체인 등을 주의하시고 풀림 방지 장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피스를 사용 금지되고 진동에 의한 오작동, 제동 등이나 제동 등 스위치, 킬 스위치.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구레이스 진행 중에 차가 자꾸 시동이 꺼졌어요. 왜? 콤팩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스위치 위치가 이제 그 스티어링 휠 근처에 있었는데 이제 드라이버가 핸들을 좌회전만 하면 시동이 꺼져. 우회전하면서 다시 켜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완성도나 아니면 그 운전하는 드라이버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 퀵잭 및 푸시바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일차 이제 동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가속 경기 스키드 패드가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오토크로스 경기가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가속 경기는 우리 대회 장소에서 이제 직선으로 75m를 달리게 됩니다. 그때 폭은 5m 이상 이제 폭을 확보를 해드리고 독립주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측이 75m,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75m 달리고 이제 리턴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2013년도 작년 대회에서 300cc 이상은 4초 17 나왔습니다. 4초 17. 그래서 뭐 계산으로 해보면 60m 통과할 때 시속 100km 정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300cc는 5초 11이 가장 베스트 타임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스키드 패드는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구성을 해서 총 4바퀴를 돌게 되는데 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인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세 번째 바퀴에서는 좌측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돌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계측은 첫 번째 바퀴는 계측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바퀴에서 계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퀴는 계측 안 하고 네 번째 바퀴만 계측해서 빠져나가서 두 번째, 네 번째만 합산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타임을 정하게 되는데 2014년도 대회 최고 기록이 300cc가 10초 34, 300cc 이하, 그러니까 주로 250cc거든요. 10초 34 똑같았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랩은 이제 베스트만 뽑은 건데 우측이 5초 16, 좌측이 5초 18, 300cc 이상에서는 같은 차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팅이 좀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300cc 하는 5초 15, 5초 11로 이건 두 베스트 랩이 그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 이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우측 밸런스 잘 잡으셔가지고 이제 스피드 패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토크로스 경기는 이제 경쟁 차량 없이 차량의 기동성과 핸들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독립주행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 라인, 그러니까 계측 라인 뒤에서 스타트를 해서 가속을 붙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통과를 해서 코스를 돌아서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 총 2회, 그러니까 드라이버당 뭐 1회씩 2회, 그러니까 드라이버당 2회에서 2명의 드라이버가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참가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2014년도 대회가 300cc 이상은 1분 38초 90, 다음 300cc 이하는 1분 57초 25가 베스트 타임이었습니다. 다음 3일차 이제 내구 레이스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코스 구성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코스를 돌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22km 이하로 제가 랩수를 이제 만들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미팅이나 팀장 미팅이 계속 그 날짜별로 이루어지니까 그때 일정 맞춰서 다시 공지를 좀 하도록 하고요. 경기 중 차량의 조정, 급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팅하고 들어가서 중간에 뭐 서스펜스 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차량 못 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2명의 드라이버가 2분의 1씩 11km씩 주행을 하겠죠. 22km 달린다면. 운전자 교체 시간은 3분을 주고 3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랩타임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코스에 최대 5대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 추월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발 순서는 앞에 그 전날 오토크로스 했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최종 마지막 4대나 5대 정도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따로 편성을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구레이스 경기는 경기 중에 그 이제 오피셜이 이제 청기가 발령이 될 경우에 그 저속 주행 차량은 이렇게 우회 도로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피셜이 한 명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제 정지시킬 수 있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지시를 받아서 그 뒤에서 추월 차량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우회로 있던 차량이 다시 코스로 복귀하는 형태로 추월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피셜들 깃발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경기 벌칙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집 참고를 하셔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에 있는 파일런이나 이런 장애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 대회는 300cc가 18분 20초 이상이 48, 600cc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cc 이하는 19분 28초 1호로 해서 랩타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가 대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랩수를 좀 줄였었어요. 랩수를 줄였었는데 생각보다 경기는 빨리 끝났습니다. 중간에 완주를 못한 차량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회 끝날 때까지 차량 그 완벽한 상태로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분만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포뮬러 부분 규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